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25평 아파트에서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하얀 이불 위에 얇은 금빛줄을 그었죠. 김민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옆에서 잠든 아내 박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이렇게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민주는 32살로 국내 모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해서 벌써 8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였죠. 안정적인 직장이라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었고 복지도 좋아서 민준 자신도 이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승진해서 부장까지는 올라가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30살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수지는 병원에서도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특히 친절하고 섬세한 성격 때문에 힘든 환자들도 수진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치료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서 3년간 연애를 한 후 작년에 결혼했어요.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강남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도 꽤 괜찮은 곳이었고 민주는 향후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적금도 매달 꾸준히 넣고 있었고 펀드 투자도 조금씩 하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자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근해야 해? 수진은 하품을 하며 대답했죠. 9시까지 가야 해요. 오늘은 낮번이라 괜찮네요. 민주는 수진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수진의 근무는 3교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낮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번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밤번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였죠. 보통 한 달에 각각 10번 정도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야간 당직의 경우 월 3회에서 4회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런 불규칙한 근무 시간 때문에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적응이 되어서 크게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민준도 아내의 직업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힘든 일을 하는 아내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 역시 남편의 회사 업무가 바쁠 때면 집안일을 더 챙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민준과 수지는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준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고, 수지는 새로 들어온 신규 환자들이 많아서 바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서로의 일을 응원해주는 좋은 부부였죠. 커피를 마시며 민주는 주말에 수진의 부모님 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기쁜 표정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결혼 후에도 양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했고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회사로 떠난 후 수진도 병원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어요.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시기였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 부부를 보며 부러워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결혼 후 반년이 지나면서 민주는 수진의 근무 패턴에 변화가 생긴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야간 당직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였던 당직이 어느새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되었고
때로는 연속으로 이틀씩 하는 경우도 생겼죠. 수지는 항상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병원에 응급실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간호사들이 많이 그만두면서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집에서라도 푹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당직이에요.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고생 많다. 조심해서 다녀와. 수지는 민준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간호사들의 야간 당직에는 분명 제한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궁금했어요. 한 달에 8번 이상 당직을 서는 것은 아무리 인력이 부족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회사 동료인 이태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태호의 아내도 간호사여서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태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거 좀 이상한데 우리 와이프 말로는 보통 한 달에 4번 정도가 최대라고 하던데 그것도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3번 정도래. 태호의 말을 들은 민주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이 병원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집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은 평범한 일반 간호사로 특별히 책임져야 할 업무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당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 몸이 힘들지 않아. 수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선배 간호사들도 다들 힘들어하는데 제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수진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신입에 가까운 간호사가 선배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어깨를 주물러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의 당직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아져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수진이 또다시 당직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7번째였고 아직 한 주가 더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았지만 수진에게 직접적으로 의심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에게 숨기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야간 당직이 늘어나면서 민준이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내의 복장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직을 갈 때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는데 최근에는 뭔가 달랐어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 같았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 당직 준비를 하며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때였어요. 민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침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하는 시간이 길었고 여러 번 립스틱을 발랐다 지웠다 하는 소리가 들렸죠. 민준이 침실로 들어가자 수진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이 유독 진해 보였어요. 아이섀도도 평소보다 진한 색을 사용했고, 립스틱도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민주는 조금 의아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 좀 더 단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강했어요. 수진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은은한 향수가 아니라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죠. 혹시 새로 산 향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나간 후 민주는 화장대를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없던 화장품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비싼 브랜드의 아이섀도우와 립스틱들이었는데 민준이 사준 기억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언제 이런 것들을 샀을까 궁금했지만 여자들은 화장품을 자주 바꾸니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당직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현관에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 물어보자 수진은 병원 선배가 선물해 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며 가방을 열어보니 고급 브랜드의 지갑이 들어 있었죠. 민주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는 경우가 흔한 일일까요? 그 지갑은 대략 5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병원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예뻐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수진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갔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정말 놀란 것은 휴대폰 잠금 패턴이 바뀐 것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알람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이 알람을 끄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잠금 패턴이 평소와 달랐어요. 예전에는 민준도 알고 있던 간단한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복잡해져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부 사이에 휴대폰 잠금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자신 몰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샤워에서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대충 훑어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미소를 짓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고 나서는 얼른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버렸죠.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내의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특히 야간 당직이 늘어나는 것과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민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휴대폰 잠금 패턴을 바꾼 것과 명품 선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수진 생각이 났고 업무에 실수가 잦아졌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 또다시 당직을 간다고 하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민주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나간 후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다가 평판이 좋고 신뢰할 만한 곳을 하나 찾았어요. 월요일 점심시간에 민주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했고 이런 일을 15년째 하고 있다고 소개했죠. 민준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야간 당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여러 가지 이상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박철수는 차분하게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꽤 흔한 일이라고 했어요. 박철수는 비용과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사진과 영상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비용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민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민준은 수진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무지인 서울대학교병원 위치와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알려주었어요. 박철수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중간 보고는 이틀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첫째 날 저녁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어요. 민주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했고 별다른 이상 행동은 없었다고 했어요. 민주는 점점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셋째 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박철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남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는 계속 추적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수진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텔 앞에 이미 다른 차 한 대가 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수입차였고 차 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했죠.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계속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가 만나서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사진으로 찍혔고 시각까지 정확히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남자의 차량 번호도 확인했고 조사해 보니 병원장의 아들 김도현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33살로 현재 같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후 박철수는 더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김도연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주변 모텔들의 체크인 기록을 조사하고 두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조사 결과는 민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수진과 김도연은 최소 3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철수가 확보한 모텔 체크인 기록만 해도 10여 차례가 넘었고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병원 내부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병원의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 결과 수진과 김도현이 병원 지하에 있는 비품 창고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 직원은 밤늦은 시간에 비품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쥐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사람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창고를 청소할 때 평소와 다른 흔적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더욱 대담한 것은 김도현이 병원장인 자신의 아버지 사무실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출장이나 학회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면 김도현은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서 수진과 만났던 것이죠. 보안실 직원이 심야 시간에 병원장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철수는 또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수진이 김도현과 만나기 위해 자주 가는 카페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은 민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녹음된 대화에서 수진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냥 집에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김도현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어요. 김도현 역시 민준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심지어 수진이 언젠가는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두 사람이 병원 공금을 사용해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철수가 확인한 병원 비품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김도현이 수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호텔에서 숙박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병원 의료진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 리조트에서 2박 3일을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김도현과 수진 단둘이 여행을 간 것이었는데 모든 비용을 병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였죠. 민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분노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욱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에었습니다. 박철수는 추가로 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 내역도 분석했어요. 거의 매일 밤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했고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준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죠. 조사가 끝날 무렵 박철수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더 제시했습니다. 수진이 김도현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의 목록이었어요. 앞서 민준이 받던 명품 지갑뿐만 아니라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 총 가격이 300만 원이 넘는 선물들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아직 당직 중이라며 집에 없었어요. 민준은 혼자 앉아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수진을 추궁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민주는 밤새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박철수로부터 받은 증거 파일을 손에 든 민주는 며칠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민주는 우선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제공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들과 병원 내에서의 은밀한 만남 증거들, 그리고 공금 횡령 관련 자료들까지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죠. 특히 수진과 김도현의 대화 녹음 파일은 여러 번 들으면서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담긴 내용들을 타이핑하면서 민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우롱한 두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이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륜과 관련된 상간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는 평가가 많았죠. 월요일 오전에 민주는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최은정이 그를 맞이했어요. 15년간 가족법 전문으로 일해왔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봤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1년 차의 신혼부부였다가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게 된 과정부터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들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최은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가끔씩 중요한 부분에서는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사진 자료들과 녹음 파일들, 그리고 병원 비품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히 병원 내에서의 은밀한 만남과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은정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어요. 우선 수진에 대한 이혼 소송과 김도현에 대한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병원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죠. 변호사는 특히 김도현이 병원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내부 권력을 이용해서 불륜 관계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법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병원 비품과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소송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에서는 수진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상간 소송에서는 김도현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병원 내부 고발 절차였습니다. 변호사는 수진과 김도현의 행위가 병원 윤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공금 횡령은 물론이고 병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그리고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근무 기강 해이까지 모든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당한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 기간이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증거 수집과 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어요. 민주는 그 기간 동안 수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수진이 당직에서 돌아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했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이 들었죠.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소송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혼 신청서와 상간소송 서류 그리고 병원에 제출할 내부 고발장까지 모든 문서가 준비되었어요. 민주는 서류들에 서명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병원장 아들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언론에서 흥미롭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것들은 감수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소송 서류 접수가 완료된 지 이틀 후 민준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수진과 김도현에게 소송 서류가 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민주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것도 이상했어요. 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준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준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 수진은 더욱 격렬하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에게도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고 병원 원무과에는 내부 고발장이 접수되었거든요. 병원 측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인 김도현의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경악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병원 공금까지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더욱이 자신의 사무실까지 이용했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진들은 이번 사건이 병원의 명예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어요. 특히 병원장의 아들이 연루된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구성되어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민준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원 비품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김도현이 수진과 함께 사용한 공금이 총 8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 내부 시설 오남용 실태였습니다. 비품 창고와 병원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의국, 휴게실까지 사적인 만남 장소로 이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병원 청소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진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간호부에서는 즉시 수진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논의했어요. 병원 윤리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불륜과 공금 횡령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수진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간호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더욱이 이런 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었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도현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공금 횡령과 병원 시설,
오남용은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김도현도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병원장은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사회에서는 병원장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병원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학병원 병원장. 아들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금 횡령 부분이 간조되면서 병원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죠. 김도현은 이제 의료계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턴 과정도 중단되었고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어요. 다른 병원들도 이런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면서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수진이 집에서 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수진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모든 직원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당한 배신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수진과 김도현 측에서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특히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수진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겠다고 했지만 민주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없었죠. 김도현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상간소송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김도현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병원 비품카드 사용 내역과 모텔 영수증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면서 병원계의 큰 스캔들로 부각되었죠. 특히 병원장 아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금 횡령이라는 복합적인 사안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병원장은 강력한 내부 개혁을 단행했고 직원들의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했어요. 또한 공금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지는 해고 처분 이후 집에서만 지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간호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른 병원들도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공금 횡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의 미래는 사실상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불륜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수진이 김도현의 담당 간호사로 배정되면서부터였어요. 김도현이 먼저 접근했고
수진도 병원장 아들이라는 권력에 이끌려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민준과의 결혼식 직후부터 불륜을 계획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도현은 수진에게 결혼 생활이 지겨워지면 언제든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고, 수진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민준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수진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민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어요. 또한 김도현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날 민준은 수진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수진은 여전히 용서를 빌었지만 민준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인생이야.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렬하게 울었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수진과의 1년간의 결혼 생활도, 그리고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지난 몇 달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수진의 짐들을 정리해서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수진이 가져갈 개인 물품들과 옷가지들이었어요. 김도현에게서 받은 선물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회사에 나가 있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수진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혼자 살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민준은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일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의는 구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민준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아파트 전세금을 늘려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준의 업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흔들렸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더욱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몇 주가 지나면서 민준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배신당한 분노와 상처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32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인생의 소중함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